살살 쳐, 김반장. 참이나 먹고 일하자고. 알았어, 형님. 천천히 할게. 어머니는 요새 어떠셔? 아, 형님, 말도 마. 요새도 맨날 아프다고 하셔. 그래도 안 한다니까. 그래도 야, 나라에서 돈 주니까 겨우 버티며 살지.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김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가 텅 비어있고 통장 잔고는 0원이고 내일 당장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에 눈앞에 돈이 들어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요. 그것이 내 돈이 아닌 줄 알면서도 쓰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이 너무 막막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선 하나를 넘는 게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순들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김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홀로 90셋의 노모를 모시며 하루하루 버텨온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겨울 어머니가 홀로 방에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장례를 간신히 치른 며칠 뒤 어머니 통장에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사망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걸까 생각하며 성호 씨는 그 돈을 씁니다. 한 번, 두 번, 또 한 번.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그를 덮쳤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김성호입니다. 올해로 62이죠. 서울 외곽의 한 반지하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과거 이야기가 됐지만 그때 저한테는 그 반지하방이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한 게 제가 46살 때였습니다. 건설 현장 다니면서 집도 제대로 못 돌보고 술도 좀 많이 마셨죠. 아내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고 저는 연락도 끊긴 채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어머니 곁이었습니다. 고향도 아닌 어머니가 새들어 사시는 서울 외곽 반지하. 그 방에 짐 몇 개 들고 들어간 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막노동이지만 이게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일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 수입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그나마 됩니다. 한 달을 20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는 됩니다. 현장 사정이 좋으면 300 가까이 되는 달도 가끔 있었죠. 근데 그게 많아 보인다고요. 막상 들어오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반지하 월세가 45만 원, 관리비에 전기, 수도, 가스 다 합치면 15만 원 정도. 두 사람 먹고 사는 식비가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60만 원은 필요하고 어머니 병원 왔다 갔다 교통비에 약값까지 포함하면 또 30만 원은 나갑니다. 다 합치면 15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200만 원 벌어봤자 50만 원 남는 구조입니다. 그 50만 원이 다음 달 위기 대비 전부였죠. 문제는 겨울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이 석 달이 저한테는 공포의 계절이었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현장이 멈춥니다. 콘크리트는 영하에서 굳지 않기 때문에 타설 자체를 못하고 땅이 얼어붙으면 기초 공사도 중단됩니다. 현장이 서면 저 같은 일용직은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겨울 석 달 동안 잘해야 30만 원에서 50만 원. 운이 없으면 정말 한 푼도 못 버는 달도 있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나가고 밥은 먹어야 하고 어머니 약은 끊을 수도 없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복지 혜택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연금만 받고 계셨어요. 저는 소득이 불규칙하다 보니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원을 받기도 힘든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시절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 없으면
그냥 끝이다. 이 말이 비장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일이 없으면 월세 못 내고, 월세 못 내면 쫓겨나고, 쫓겨나면 어머니 모실 데가 없고, 그러면 진짜 끝이라는 단순한 산수였습니다. 희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오고, 내일을 버티면 모레가 온다는 것만 알았죠. 그 겨울 12월 초였습니다. 며칠째 인력사무소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3만 원대였어요. 그 숫자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겨우 작업 하나가 잡혔습니다. 철골 구조물 사이에서 용접 보조 작업을 하는 일이었죠. 뚝뚝 떨어지는 빗속에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손끝이 얼어붙는 날이었지만 그래도 돈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통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2시, 3시 사이에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이 하도 많아서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근데 모르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낮에 전화도 아니고 연속으로 2번 걸려온 모르는 번호. 뭔가 이상하다는 감이 왔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자마자 받으셨습니다. 아랫집 정아주머니였습니다. 성호 씨, 큰일 났어요. 반찬 챙겨드리러 어머니 댁에 갔었는데 제가 문 두드려도 아무 소리가 안 나서요.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정류장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는 적막한 정류장 한복판에서 저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집까지 뛰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탈 시간도 없었습니다. 뛰었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밤새 일하고 나온 몸으로 뛰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달리면서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면 잠깐 벽에 기대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거라는 생각, 그냥 자다가 쓰러지신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발을 움직였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뛰어내려가 방문을 여는데 정 아주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안도나 다행 같은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쪽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미 온기가 없으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셨는지 혼자 계시는 동안 가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습니다. 그 손의 차가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머니 옆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야 119에 전화했고 경찰이 오고 검시가 이루어지고 자연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2시간 걸렸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릿속이 하얀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3만 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는 24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지난달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걸 다 합쳐봤자 30만 원이 안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가장 기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소박하게 해도 몇백은 넘어갑니다. 염색비, 관비용, 영안실 사용료, 화장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절대 적지가 않아요. 저는 그 새벽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편 비슷한 현장 동료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 근데 다들 사정이 비슷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딱 잘라 거절하거나 했습니다. 한 분이 5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이 3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족한 나머지는 카드로 막았습니다. 한도가 많지 않은 카드였지만 그래도 긁을 수 있는 데까지 긁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거창하게 쓸 수도 없고 빈소를 넓게 쓸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작은 빈소에서 하루만 하고 이튿날 화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시다 보니 친구분들은 이미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저도 변변한 인간관계가 없었습니다. 정 아주머니 부부가 와주셨고 현장 동료 둘이 잠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게 바였습니다. 90세 넘도록 사신 분의 마지막 자리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빈소에서 혼자 밤을 새웠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놓인 향연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자 낳아서 키우셨다는 것.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공장 다니고 식당 일하고 허드렛 일 해가면서 그런 어머니를 제가 마지막에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그날 작업을 나갔을까? 그날 집에 있었다면 어머니 곁에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이 자책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이 그대로 있고 약봉지가 그대로 있고 물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값은 다음 달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지인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했습니다. 통장은 다시 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셨던 때보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세는 그대로고 이제 저 혼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뒤섞여서 그냥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던 거겠죠.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근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할 여유가 없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장례를 마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거죠. 그날 아침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는 3만 원도 안 됐는데 어머니 통장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어머니 통장에 현금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출금해드리던 거였습니다. 그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있던 일이었죠. 근데 지금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어머니 돈이다. 이건 국가에서 어머니한테 준 돈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이 돈은 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카드값이 20일 뒤에 빠져나간다.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나갔다. 냉장고에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인력사무소에서 이번 주도 연락이 없었다. 이런 생각들이 순서도 없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어머니 통장 카드로요. 5,000원짜리 결제를 하는 그 순간의 느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아무 표정 없이 계산을 해줬지만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면서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어머니 돈이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 한 번만이야. 합리화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그 말을 속으로 되뇌이는 데 걸린 시간이 3분도 안 됐습니다. 처음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돈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사망 신고를 안 해서 돈이 들어온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망 신고를 하면 돈이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비로 쓴 카드값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인한테 빌린 돈이 80만 원, 이번 달 월세 45만 원, 공과금 15만 원. 그런데 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겨울이었고 인력사무소에서 콜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25만 원이 있는 게 전부였어요. 사망 신고를 하면 이 25만 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걸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어쨌든 쓸 수 없는 돈이 된다는 건 알았죠. 그러면 저는 정말 0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빚은 있고 수입은 없고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저는 가난에는 이미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무서웠던 건 다음 달에 월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공포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쪽방이라도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하고 그 보증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공포 앞에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국 사망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하지 않았고 내일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월말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동네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조용히 치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정 아주머니 정도가 아시는 정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밖에서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런 반지하 동네에서 서로 사생활을 깊이 물어보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니 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아직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주민등록에도 살아계신 것으로 돼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로도 등록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불도 그대로고 약통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것들을 치우면 어머니가 정말로 안 계신다는 게 실감날 것 같아서 그냥 둔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딱히 다른 날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죠.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어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말을 꺼내기 전에 헛기침을 2번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김복순 어르신 아드님 맞으시죠? 저는 구청 복지과 담당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에 어머니 성함이 사망 의심자로 조회가 돼서요. 혹시 어머니께서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뭔가 잡았대 말을 빠르게 찾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공무원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전산에 의심자로 뜬다는 건 어디서 정보가 들어간 걸까? 근데 확실히 아는 건 아닌 것 같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걸 보면 확신이 없는 거다.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귀 판단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를 죽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아침에도 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나왔는데 전산에 뭐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지금 당장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네 이름으로 민원 넣을 거야.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상대방이 확신이 없다면 세게 나가는 게 낫다는 본능 같은 것이었죠. 전화기 너머에서 공무원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잠깐 끊겼다가 연신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산 쪽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신다니 다행이에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었습니다. 라면은 이미 불어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위기가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왔습니다. 그 안도감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잡아댔더니 물러나더라. 이 경험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 그 전화에 제대로 응했더라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갔다는 것에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2번째 달이 지나갔습니다. 기초연금은 계속해서 매달 25일에 나왔죠. 이번 달만 더 쓰고 다음 달에는 신고하자. 이 말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만. 그게 12번 반복되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3번 반복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연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 없었습니다. 계산하면 무서우니까요. 모르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방에는 이제 어머니 물건이 없었습니다. 언제 치웠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치웠고 그 방을 창고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흔적을 지우는 게 제가 이 짓을 계속하는데 마음이 편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3년을 채웠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력사무소에서 빈손으로 돌아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콜이 없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번도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다음 주면 25일 연금이 들어올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손으로 짚으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이제는 외울 지경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린 공무원한테서 온 적이 있던 번호였거든요.
가슴이 좀 뛰었지만 지난번처럼 세게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여자였고 나이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리거나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차분하고 느렸는데 그 느림이 오히려 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복지과 최민아라고 합니다. 김성우 씨 맞으시죠? 어머니 연금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잠깐 통화되세요? 저는 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뭔가 이번엔 다르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지난번 공무원은 말을 꺼내기 전에 주저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었습니다. 바로 용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신데요. 전산상으로 어머니 사망 의심자 분류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지난번처럼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왠지 그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잘 살아 계십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시긴 해도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전선에 왜 자꾸 그렇게 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처럼 화를 크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당연히 살아계신다는 듯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최민아 씨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를 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어머니 직접 통화 한번 가능하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예상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번 공무원은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저는 재빨리 생각을 굴렸습니다. 요즘 귀가 많이 어두우셔서요. 전화통화 자체를 잘 못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 수도 있으니 그때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난번처럼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끊겼습니다. 그 차이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지난번엔 이쪽이 화를 내니까 상대방이 당황해서 물러났는데 이번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보를 수집하고 끄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최민아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가 계속 귀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 예사롭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상년이 지난 일을 지금 와서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털어놓으면 환수가 되고 형사 고발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3년치 연금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미 다 써버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다시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하고요. 그 판단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날 오전 일찍 인력사무소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또 콜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처진 채로 골목을 걸어오는데 우리 집 반지하 계단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성우 씨 맞으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그 차분한 태도가 묘하게 겹쳤습니다. 맞다고 했더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구청 복지과 최민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전화통화 한번 드렸었는데요. 근처 지나는 길에 직접 한번 인사드리려고요. 어머니 계세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 복지 업무를 하러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피곤해 하셔서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짧게만 얼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워낙 고령이시니 어르신들 안부하기니 저희 업무 중에 하나라서요. 저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것 같았고 들어오게 하면 방에 어머니가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반지하 방이 넓지 않아서 들어오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고집이 세셔서 낯선 사람 오시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다. 저도 여러 번 설득해봤는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아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사신 지 오래됐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한 15년 됐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웃분들이랑도 잘 아시겠네요. 그 말을 하고서 최민아 씨는 자연스럽게 옆집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한테 물어볼 생각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최민아 씨가 돌아갔습니다. 뭔가를 캐고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막은 것도 아닌 묘하게 공중에 뜬 듯한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 아주머니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흘 뒤 최민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전과 다른 뭔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성우 씨, 저희가 어머니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니 건강보험 이용 내역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건강보험 이용 내역. 그건 어머니가 병원을 다니셔야만 생기는 내역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그 내역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병원을 통 안 가시려고 해서요. 워낙 고집이 세셔서 저도 모시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혹시 마지막으로 어머니 병원 가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3년 전 일을 지금 즉흥적으로 꾸며내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기 최 씨, 제가 지금 바깥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냥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다. 아니, 알고 있거나 거의 알아버린 거다.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이웃한테 물어봤을 거고 뭔가를 들었을 겁니다. 건강보험 내역 조회까지 언급했다는 건 이미 서류를 뒤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민아 씨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구청 소속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같이 왔습니다. 성우 씨, 죄송한데 안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막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막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를 권하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최민아 씨가 방 안을 한번 훑어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 제가 주변 이웃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어머니가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상 기록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말이 공기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저는 처음엔 또 잡아댈 말을 찾았습니다. 그 이웃이 잘못한 거라고, 어머니가 요양시설에 잠깐 가 계신 거라고 뭔가 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최민아 씨가 저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데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앞에서 더 이상 뭔가를 지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아 씨가 뭔가를 받아 적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것이 그 몇 초 사이에 다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 생각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나는 눈물인지 두려워서 나는 눈물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사실을 털어놓고 나서 최민아 씨와 직원이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까까지 두 사람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이마를 얹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창문을 통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침묵이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구청 복지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관련 법령과 처리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가게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만 이상한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직과 대기실에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민원인들이 있었는데 다들 자기 용건으로 왔겠지만 저는 괜히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올린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최민아 씨가 나왔습니다. 회의실 같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 직원도 함께였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앞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최민아 씨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맨 위 장에 숫자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입금 내역이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3년치 월별 입금액이 죄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 씨,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로 기초연금이 36회에 걸쳐 지급됐습니다. 총 금액은 1,12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전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112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얼마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쓸 때는 그냥 25만 원이었는데 그게 3년치로 합산되니 전혀 다른 숫자가 됐습니다. 1120만 원. 저한테는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을지 모를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실을 인정했으니 더 잡아댈 것도 없었고 사정을 말한다 해도 금액이 줄어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형편에 따라 월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검찰의 수사 의뢰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다시 새하얘졌습니다. 막연하게 벌금이나 환수 정도겠거니 했는데 수사 의뢰라는 말은 달랐습니다. 형사사건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탔겠죠.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왔겠죠. 집 문을 열고 들어왔겠죠. 근데 그 과정이 통째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지하방에 들어와서 불도 안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환수 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1120만 원 전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저의 수입 상황을 고려해서 월 15만 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120만 원을 15만 원씩 나누면 64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5년 넘는 기간 동안 매달 1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제 앞에 앉은 수사관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냐?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냐?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가난했고 무서웠고 이번怠만이라는 생각이 반복됐다고.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결과였으니까요. 검사,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날, 저는 63살이었습니다. 법정 의자에 앉아서 판사를 마주하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도 비참했고 이혼하던 날도 비참했지만 그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요. 판사는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 형편,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온 상황, 고령의 나이,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 맑은 하늘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서 저는 방금 전과 기록이 생긴 사람이 됐습니다. 그 하늘 아래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집행유예이니 교도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인지 어쩐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에서 뭔가가 끊겨버렸다는 느낌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65입니다. 분할 납부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3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이면 핸드폰 알림 소리와 함께 잔고가 줄어드는 걸 봅니다. 그 소리가 어머니한테 가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건 누군가한테 말해야 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이걸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제가 이 일에서 뭔가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사망 신고를 안 했을까가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가난이 너무 무서워서, 다음 달이 너무 막막해서 못했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을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어머니 이름 아래 숨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서 어머니 연금으로 밥을 먹고 어머니 연금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챙겨주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생각인지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를 방패 삼은 겁니다. 어머니 이름을 이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계시던 방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 잡다한 것들이 쌓인 창고가 돼 있는 방을. 어머니 이불이 있던 자리, 약통이 놓여 있던 자리, 어머니가 누워서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시던 자리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를 동정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제가 한 일이고 이미 제가 그에 맞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합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현장 일은 여전히 합니다. 65이 되니 예전보다 몸이 빨리 처집니다. 무릎이 자주 아프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당깁니다. 그래도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분할 납부가 남아있고 살아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처음 그 결정을 내리던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통장엔 3만 원이 있고 어머니는 사흘 전에 돌아가셨고 카드값은 다음 달에 빠져나가는 그 순간으로요. 저는 지금도 그게 쉬운 선택이었을 거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난 앞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래도 그 선택만큼은 달랐어야 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3년을 만들었고 3년이 나머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복덩이들 잘 있었니? 왔으면 말을 해야지, 여보. 나와라, 나의 복덩이들. 내가 너희들 덕분에 산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평생 금을 모았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그렇게 모은 금이 10억이 넘었을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금에 집착하다가 어떻게 모든 걸 잃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67, 닥정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늘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3가지 이상 올라오는 날은 거의 없었죠. 김치, 된장, 그리고 가끔 무나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도 너무 가고 싶었죠. 하지만 참가비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3만 원이었는데 우리 집에는 그 돈이 없었어요. 엄마, 나도 수학여행 가고 싶어.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어머니가 팔찌 하나를 파신 돈으로 참가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어머니가 결혼할 때 외할머니께 받은 유일한 등팔찌였습니다. 정호야, 금은 말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팔면 돈이 돼. 현금은 있다가도 없지만 금은 절대 배신 안 해. 그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금은 살아있는 재산이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일을 못하셨죠. 병원비와 생활비로 집안은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그때 동네 고리대금 업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빌린 돈 5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이자가 붙고 붙어서 원금의 3배가 넘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안에 15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이 집 다 뺏는다. 그 사람이 소리치는 걸 방문 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는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절대로. 결국 어머니가 친정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현금이 아니라 외삼촌이 가지고 있던 금반지 몇 개를 판 돈이었어요. 또다시 금이었습니다. 21살, 군 제대 후 저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6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중 절반을 무조건 저축했어요. 그리고 저축한 돈이 100만 원이 되면 금을 샀습니다. 처음 산 건 금반지 하나였어요. 3돈짜리였는데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묵직함이란. 저는 그 반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밤 꺼내서 봤습니다. 이건 내 거야. 누가 뭐래도 내 재산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김영숙은 착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저의 금 모으기 취미를 알고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나중엔 이해해줬습니다. 여보, 금 사는 건 좋은데 우리 애들 학원비는 괜찮아? 걱정 마. 다 계산하고 사는 거야. 저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빼고 남는 돈은 전부 금으로 바꿨습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나중엔 금괴도 샀어요. 1냥짜리 금괴를 처음 샀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35살 때는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죠. 하지만 제 마음속 진짜 재산은 역시 금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세금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들고 팔려면 시간도 걸리지만 금은 달랐어요. 금은 언제든 현금이 됐습니다. 금은 무게만 재면 값어치가 확실했습니다. 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IMF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그동안 모든 금을 다 내놓았지만 그 후에 다시 금을 차곡차곡 모아 5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금을 상당히 모아둔 상태였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비밀이었죠. 여보, 우리 금 얼마나 있어? 1억 정도? 55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어요. 아내는 그 돈으로 집 평수를 늘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죠. 여보, 이 돈으로 금 좀 더 사둘게. 금값이 오를 것 같아. 또요? 이제 그만 사면 안 돼요? 이번만 더 사면 진짜 그만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전액으로 금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침대 및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60살이 되던 해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금을 모으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금은 제 삶의 안전장치였고 심리적 안정지였으며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상자를 열어봤어요. 반짝이는 금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이제 노후 준비는 끝났어. 이 금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걱정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 62살이 되던 해 가을, 동네 복지관에서 노후 설계 강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솔직히 별 관심 없었지만 아내의 설득 때문에 마지못해 간 거였죠. 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그 말에 강당이 술렁했어요. 다들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는 49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귀가 솔깃했죠. 한 달에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강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나왔어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소득을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연금, 이 모든 게 다 계산됩니다. 그래서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제 팔을 꼬집었어요. 여보, 우리 아파트 얼마였지? 7억쯤. 그럼 우리 못 받는 거 아니야? 저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집이지만 제가 숨겨둔 금이 문제였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재에 앉아서 우리 재산을 정리해봤어요. 아파트 시세 7억. 최근에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랐죠. 거기다 예금 1억 원 정도에 국민연금 월 150만 원. 그리고 금고에 보관 중인 금이 그때 시세로 약 4억 원어치였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금이 3억이 넘었어요. 계산해보니 기준선에 아슬아슬했습니다.
아파트와 연금만 계산하면 간당간당하게 받을 수도 있었지만 금 4억을 합치면 완전히 탈락이었죠. 이거 큰일인데.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다니 뭔가 억울했어요. 다음 날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친구 김철수는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월세 살고 재산 없으니까 당연히 받지. 다른 친구 이상만은 서울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나는 못 받아. 서울 아파트가 15억이거든. 완전 탈락이야. 저는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철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이상만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됐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고, 그럼 나는. 너는 어때? 받을 것 같아? 이상만이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아파트가 7억인데 공시지가는 훨씬 적게 나가니깐 계산해봐야 알 것 같아. 거짓말이었죠. 저는 이미 계산해봤고 제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탈락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월 47만 원이면 1년에 564만 원이야. 10년이면 5,600만 원이고. 계산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병원비도 걱정 없을 텐데. 하지만 재산을 다 신고하면 못 받아.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금은 어떻게 알지? 금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고에 보관만 해두면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만약 금만 숨기면?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예금 1억도 어떻게든 처리하면, 아파트와 연금만 신고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1억 중 5천을 금으로 바꿨어요. 나머지 5천만 원만 계좌에 남겨뒀습니다. 어르신, 금을 이렇게 많이 사시면 보관이 문제인데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금괴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묵직했어요. 손에 든 무게가 5천만 원이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집에 와서 침대 밑 상자에 금을 전부 넣었어요. 기존에 있던 금 4억 원어치에 새로 산 금 5천을 합치니 총 4억 5천만 원어치가 됐습니다. 이제 됐어. 저는 상자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몰라. 이건 내 비밀이야. 만으로 65살. 드디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뒤 승인 통지가 왔어요. 월 54만 원. 생각보다 뿌듯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동갑내기에 생일도 며칠 차이가 안 나서 기초연금을 같이 받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좋아했어요. 여보, 됐대요. 우리 기초연금 받는데요. 그래? 다행이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금 양심이 찔렸거든요. 금은 몇 년 사이에 몇 배가 올라 10억이 되었거든요. 아내는 침대 밑 금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금이 현금으로 얼마인지 잘 몰랐어요. 평생 저희 집 돈 관리는 제가 했거든요. 아내는 제가 주는 생활비 내에서 살림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첫 연금이 들어온 날 아내와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한우집에 갔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금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연금도 받고 금도 있고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어요. 매달 남는 돈은 모두 금으로 바꿨습니다. 여보, 또 금 사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해. 그래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금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금은 제 존재 이유였고 평생의 안전장치였으며 가난했던 과거로부터의 탈출구였습니다. 그해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안전자산 선업 현상으로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TV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침대 및 상자를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금괴, 금반지, 금목걸이들이 빼곡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만져봤죠. 너희들 덕분에 나는 부자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방문을 잠그고 금들을 세어봤어요. 금괴 20개, 각각 100g짜리였습니다. 금반지 30개, 금목걸이 15개, 금팔찌 10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당시 금값으로 환산하니 약 8억 5천만 원이었어요. 작년보다 1억이 늘었습니다. 이 속도면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10억도 가능하겠어.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금을 모았습니다. 아내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금을 샀어요. 용돈도 경조사비도 손주들 용돈으로 받은 돈도 모두 금으로 바꿨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왜? 제주도 한번 가자. 우리 나이에 언제 가보겠어. 돈 아까워. 그 돈으로 금 사는 게 낫지.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66살이 되던 해 봄, 금값이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전쟁 위기설과 경제 불안으로 금값이 치솟았어요. 저는 다시 침대 및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계산이 달랐어요. 10억을 넘겼습니다. 정확히 10억 2천만 원. 됐어. 드디어 됐어. 저는 상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10억이라는 숫자를 제 이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빛이 제 얼굴을 비쳤어요. 너희들은 내 금송아지야. 문득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야기. 당시엔 우상 숭배라고 배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갔어요. 금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금송아지지. 그날부터 저는 침대 및 상자를 금송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 제 우상, 제 신. 가끔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이유는 침대 및 금송아지 때문이었어요. 밤마다 혼자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금들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우린 너를 배신하지 않아. 우린 영원히 너의 것이야. 저는 그 목소리에 중독됐습니다. 금송아지는 제 삶의 전부가 되어갔죠. 아들이 전화를 걸어 하십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너는? 사업이 좀 어려워요.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풀이 죽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금송아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묵직하고 확실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누구에게도 안 줘. 저는 상자를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지키려던 금송아지가 결국 제 가족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약 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은행 계좌에도 안 들어있고 부동산처럼 등기부에도 안 나와요. 그냥 침대 밑 상자에 넣어두면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괜찮아. 절대 안 들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매달 기초연금 34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찔렸습니다. 당당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감정들은 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거든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쯤 되니 그냥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나도 세금 많이 냈어. 이 정도 받을 자격 있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성실히 냈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으니 기초연금 정도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세금 열심히 내고 나라에 열심히 기여한 사람들만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한다니요. 국민연금은 내가 내 돈 내서 돌려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부적합된다는 계산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라고 당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기초연금 받고 싶겠어요? 다 정부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말이 됩니까? 안 줄 거면 세금 덜 낸 하위 70%를 안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 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조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이면서 두 번째 조건,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내여야 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침대 및 금송아지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금값도 계속 올랐고요. 어느새 11억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상자를 열어보며 흐뭇해했어요. 이게 다 내 거야.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금송아지는 제 우상이었고 제 신이었으며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금송아지 가치를 몰랐어요. 가끔 청소하다가 상자를 보고 여보, 금값 요즘 많이 올랐다던데 어때요? 올라봤자지 금 얼마나 있다고 몇 천만 원이나 되려나.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란 없었어요.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여보, 한 달 정도 갔다 올게요. 산후조리 도와줘야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패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설렜어요.
한 달 동안 혼자 지낸다는 게 자유로울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이틀 뒤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 집에서 한잔하자. 김철수와 이상만이 저녁 7시에 왔어요. 치킨과 소주를 준비해뒀습니다. 오랜만이네, 집에서 마시기는. 이상만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서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첫 잔은 금방 비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월세살이가 팍팍하긴 한데 그래도 기초연금 받으니까 그나마 낫지. 김철수가 대답했어요. 김철수는 평생 가게를 전전하다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었죠. 어쩌면 수급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친구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었죠. 나는 괜찮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 좀 억울하긴 해. 이상만이 말했습니다. 이상만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서울 어디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어요. 시세가 15억쯤 된다고 했습니다. 술이 1병, 2병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근데 있잖아, 기초연금 받는 거 진짜 부럽더라. 이상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너는 아파트 있잖아. 그게 뭐가 돼? 집값만 비싸지 당장 현금이 있어야 쓰지. 집은 못 팔고.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난 너가 부러워. 나는 집도 없잖아. 세 사람 다 처지가 달랐습니다. 김철수는 가난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이상만은 부자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고, 그럼 나는? 술이 더 들어가자 입이 간질거렸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했는지. 야, 사실은 말이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연금도 받고 재산도 많아. 상만아, 내가 너보다 부자일 거야, 아마도. 뭐? 이상만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기초연금 받잖아. 집 한 채가 다라며? 그게 사실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장난치지 마. 재산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한 거지. 뭐? 두 친구가 입을 벌렸어요. 진짜야? 응. 금으로 숨겨뒀어. 침대 밑에. 거짓말. 얼마나 있는데? 이상만이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잠깐만만 기다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묵직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데? 김철수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괴들이 반짝였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진짜 금이야? 이상만이 손을 뻗어 금괴 하나를 들어봤어요. 무겁다. 진짜네. 그럼 100g짜리 금괴가 20개, 금반지가 30개, 목걸이 15개, 팔찌 10개. 전부 합치면 지금 시세로 10억 넘어.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쳤다. 너 이거 어떻게 모았어? 김철수가 눈을 떼지 못하고
금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았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현금 있으면 다 금으로 바꿨어. 근데 이거 신고 안 했어? 기초연금 받으면서? 이상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은 어차피 추적이 안 되잖아. 은행 계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와, 대박이다. 김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야. 내 보물이지. 저는 금괴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술자리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예금을 금으로 바꿨는지, 어떻게 재산 조사를 피했는지, 어떻게 기초연금 심사를 통과했는지. 친구들은 감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정호야,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상만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절대 안 들켜. 누가 알겠어?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그래도 불법 아니야?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니지. 그냥 신고 안 한 거지.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자식 명의로 재산 돌리고 현금으로 빼돌리고.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게 우리는 저희 집에서 며칠을 먹고 마시며 놀았고 마침내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보냈죠. 조심히 들어가. 너도 조심해. 그 금. 이상만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밤 제대로 자랑했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봤어요. 역시 나는 똑똑해. 침대에 누워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생 최고의 자랑을 한 밤이었어요.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날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자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술기운에 떠들어댄 그 순간이 제가 평생 후회할 순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금 시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온스당 2,200달러를 돌파하면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금값이 또 올랐다고요. 그럼 제 금송아지도 가치가 더 올랐겠네요. 한국 금 시세도 덩달아 급등하면서 금 투자 열풍이...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및 상자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올랐을까 계산해보고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어요. 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 밑을 더듬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를 들춰냈어요. 이불도 치우고 매트리스도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서 침대 밑을 다시 확인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수북했죠. 금송아지가 사라졌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도둑이다. 도둑이 들었어. 저는 비틀거리며 집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은 멀쩡했어요. 창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었죠. 거실, 주방, 화장실을 뒤졌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곳에 옮겨놨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경찰이 3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집안을 살펴봤어요. 피해 물품이 정확히 뭡니까? 금이요. 금괴랑 금반지, 목걸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1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부정수급이 들통날 텐데. 한 5억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0억이 넘었지만 절반만 신고했어요. 5억이요? 그 정도면 큰 사건인데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침대 밑상자예요. 침대 밑이요? 금고도 아니고요?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좀 그랬어요. 강제 침입 흔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형사들이 지문 채취를 했습니다. 과학수사대도 왔어요.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CCTV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있죠? 네, 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수상한 사람이 발견됐다고요. 일주일 전 저녁 8시쯤 한 남성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게 찍혔습니다. 누구죠?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체격으로 봐선 남성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날이었어요. 혹시 그날 집에 다른 분 오셨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친구 2명이 왔었어요. 이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김철수와 이상만의 이름을 댔습니다. 며칠 뒤 2 친구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도 같이 갔습니다. 김철수가 조사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청백했어요. 야, 정우야. 나 진짜 아냐. 믿어줘. 그래.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했습니다. 김철수는 가난했어요.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죠. 10억짜리 금을 보고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상만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왔을 때 화가 나 있었어요. 야, 우리가 도둑이야? 친구를 이렇게 의심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에휴. 이상만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지문도 대조하고 알리바이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금송아지가 사라진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 금송아지, 내 보물. 산후조리를 도우러 간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초연금 받으면서 10억짜리 금을 숨겨뒀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박정우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찾았나 봐요. 경찰서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시 김철수였나? 아니면 이상만이었을까? 둘 다는 아니겠지. 하지만 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십시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피해자분께서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군데요? 김철수입니까? 이상만입니까? 아닙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 박준영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준영아. 제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뭔 소리야?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드님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자백하셨습니다. 자백이라니. 준영아, 네가 정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업? 작년부터 적자였어요. 대출을 받아서 버텼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어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행에서 더 이상 안 빌려줘서 사채를 썼어요. 사채를... 얼마나... 3억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했어요. 집 앞까지 왔어요.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절하셨잖아요. 제가 한 달 전쯤 아들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침대 밑에 금 모으시는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금만 있으면 사채를 갚을 수 있겠다고. 아버지는 제게 빌려주지 않으셨지만 저 금은 결국 제가 물려받을 거라고. 그래서 가져간 거야? 아버지가 마트 가신 사이에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정말 금이 가득했어요.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 가방에 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금은방에 팔았어요. 얼마에? 11억 2천만 원 받았어요. 사채 3억을 갚고 은행 대출 6억을 갚고 밀린 월급이랑 거래처 대금 2억을 갚았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남은 돈은 없어요. 다 갚았어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입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움찔했어요.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모은 걸 어떻게... 말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절도죄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족 간 범죄이고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피해 회복은 무슨...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돈도 없다며 어떻게 갚아?
천천히라도 갚겠습니다, 아버지. 평생 걸려도 꼭 갚겠습니다.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아들. 제가 키운 아들이 제 금송아지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빚을 갚았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제 평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40년 넘게 모은 재산이 사라졌어요. 금송아지도 인생의 안전장치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형사가 말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허무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것, 제가 숨기려던 것,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모았던 금, 그 모든 게 결국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호 씨,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고소요? 네. 아드님을 절도죄로 고소하실 건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고소하시면 아드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 금액이 11억이 넘으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요? 네.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고요. 제 손으로. 하지만 고소하지 않으시면 가족 간 범죄로 처리돼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그 경우 피해 회복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고요. 피해 회복.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다 빚 갚는 데 쓴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딸네 집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금송아지 이야기, 기초연금 이야기, 아들이 금을 가져간 이야기.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 몰래 금을 10억이나 모았고 그걸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영이가 그걸 가져갔고? 그래. 아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긴 나한테도 숨기고 나라한테도 숨기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이 고소하라는데 고소요? 우리 아들을요?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11억을 훔쳐갔어. 내 평생 재산을. 그 재산이 뭔데요? 숨긴 재산이잖아요. 부정하게 모은 거 아니에요? 부정하게는 아니야. 그냥 신고 안 한 거지. 똑같은 말 아니에요? 신고해야 할 걸 안 했으면 부정한 거죠.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면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재산은 없어요. 아들이 다 써버렸으니까. 그럼 복수일까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서 제 분을 풀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요? 아들도 잘못했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재산을 숨겼고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했고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했어요. 일주일 뒤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고소 안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아들이니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시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일어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일어나라고.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평생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예? 돈 갚을 생각 말고 사업이나 제대로 해. 다시는 빚지지 말고.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묘했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사라졌지만 제 양심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당신한테도 숨기고 잘못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은 사라졌지만 나는 남았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숨기지도 않았고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아들은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가끔 찾아와서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네 앞가림이나 잘해.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후회돼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금 모은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돼. 그게 내 인생이었으니까. 그럼? 다만 이제 알았어. 숨긴 재산, 숨긴 욕심, 숨긴 비밀. 그런 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값진 건 정직한 노후더라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금송아지는 사라졌지만 제게 남은 건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건강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고 내 딸이 전문직이야. 이놈들이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저 수급자 녀석도 자식 자랑하고 있노. 또 걔는 자식 자랑이 유별나네. 맞아. 아 맞다, 다들 돈 내놔. 내가 이겼잖아. 10,000원씩 갖고 와. 너같이 치사하게 바둑 두는 놈은 안 한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주변에 한 분쯤 계시지 않으셨나요? 복지관에서 만나면 항상 여유 있어 보이고 밥도 잘 사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면서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분. 그런데 알고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고 의료비도 무료로 혜택을 누리는 분. 이상하다 싶으셨던 적 없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그냥 넘겨버리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 박영수, 올해 75.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딸은 전문직입니다. 두 아이 모두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저는 수십 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 돈을 받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잘못인 줄 몰랐냐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갔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어느 소도시 외곽에 있는 LH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방 한 개짜리 작은 집이죠. 임대료는 한 달에 12만 원 정도, 관리비 포함해서 20만 원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로 60만 원 남짓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의료급여도 나오고 명절이면 추가 지원금도 들어오죠. 겉에서 보면 초라한 노인네 하나가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쪼들리며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들 이준이가 매달 50만 원을 보내왔고 딸 이수가 30만 원을 따로 챙겨줬어요. 거기에 기초연금과 수급비까지 합치면 제 통장에는 한 달에 180만 원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는 75세 노인한테 그게 적은 돈이겠습니까? 동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한 건 한 7년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점심이나 먹으러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 바둑 두는 재미가 생기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맛이 생기더라고요. 복지관 어르신들 사이에서 저는 나름대로 유명했습니다. 왜냐고요? 말을 잘했거든요. 자식 이야기를 잘했어요. 복지관 바둑방에 모이면 저는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 이준이가 이번에 본부장 됐어. 연봉이 얼마인지는 내가 말 못하는데 그냥 우리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수준이야. 그러면 옆에 있던 어르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그럼 박 선생은 뭐가 걱정이야? 아들이 그러면 노후 걱정 없겠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손을 내저으면서 대답하곤 했죠. 걱정은 무슨, 딸도 이수가 얼마나 잘 버는데 나는 그냥 눈치 보기 싫어서 내 돈으로 사는 거지. 그게 거짓말이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급비로 산다는 건 감춘 거죠. 복지관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자식한테 용돈 받아 여유롭게 사는 노인인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던 거죠. 바둑판에서 저는 절대 작게 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내 도박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저는 몰래 판돈을 걸어서 했어요. 그래야 더 재미있었거든요. 판돈이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였으니까요. 복지관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 판돈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바둑은 두고 싶은데 판돈이 너무 크다고 슬쩍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면 속으로 살짝 우쭐하기도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기분이 든 거죠. 참 못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못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돈을 잃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다시 한 판 더 하자고 했습니다. 이기면 크게 웃고 지면 대수롭지 않게 다음 판을 청했죠. 돈을 먼 대수야. 또 따면 되지.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여유 있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시선이 기분 좋았어요. 복지관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도 계셨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분들한테만 밥을 샀습니다. 그것도 제법 그럴싸한 데서요. 복지관 앞 국밥집이 아니라 읍내 한정식집이나 갈비집 같은 데서 한턱 냈어요.
나이 들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끼면 뭐해.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수급비에서, 아들 딸한테서 받은 용돈에서 나온 거죠. 나라에서 어렵다고 줬더니 그 돈으로 폼을 잡은 셈입니다. 제가 수급 신청을 처음 한 건 65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저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아내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만 잔뜩 남기고 먼저 갔거든요.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 퇴직금도 제대로 못 줬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몇 달을 버텼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 제가 가진 거라곤 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들 이준이는 그때 막 취직한 참이었고, 딸 이수는 아직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수급 신청이 정당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준이가 대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월급이 껑충 뛰었고, 이수도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더니 수입이 안정됐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생활비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 자격이 안 될 수 있었어요. 부양 의무자가 있고,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득 재조사를 한다면서 부양 의무자 소득 초과로 수급이 중지된다고 하더군요. 이제 자식들이 저를 부양해야 한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동사무소에 가서 말했어요. 자식들이랑 연락 끊긴 지 오래라고요. 이런 한 푼 지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때 저는 이준이 이름으로 된 금융거래가 드러날까봐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다행히 그 조사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식들이 현금으로 돈을 줬으니 금융거래 내역에는 흔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수급비 끊기면 아버지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현금으로 줘. 통장 말고. 이준이와 이수는 별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말이니까 따른 거겠죠. 그렇게 저는 자식들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수급자 자격을 1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적어도 김노인이 저희 동네 LH 단지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복지관에서 제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느긋하게 집을 나서서 복지관 2층 바둑방에 들어가면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드셨어요. 박 선생 왔네. 오늘 한판 하자고. 저는 느긋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바둑식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는데 이기건 지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항상 저였어요. 크게 웃고 크게 이야기하고 가끔씩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사줬으니까요. 복지관 어르신들 중에서 저를 진짜로 부러워하는 분들이 몇 계셨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뜸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팍팍한 분들이었죠. 그런 분들 앞에서 저는 자식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바둑방 옆 탁구대 근처에 어르신들이 335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 꺼냈어요. 다음 달에 우리 이준이가 차 바꿀 것 같은데 이번엔 벤츠 살지 BMW 살지 고민한다더라고. 옆에 있던 윤 선생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차를 바꿔? 얼마짜린데?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뭐, 억대는 좋게 되겠지. 그래도 이준이는 워낙 차를 좋아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뭔가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부러움과 씁쓸함이 섞인 표정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표정을 즐겼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 시선이 먹고 싶었던 겁니다.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식 잘 두고 여유롭게 사는 노인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저는 분위기를 잘 탔습니다. 밥이 맛없다 싶으면 먹다 말고 일어나서는 오늘은 밖에서 먹어야겠다 구했어요. 그러고는 마음에 드는 할머니 두세 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읍내 한정식집 같은 데서 한 상 차려놓고 한탁을 내면 같이 간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박 선생은 참 통이 커. 이런 사람이란 다녀야 기분이 좋지. 그 말이 저한테는 약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더 기분 좋게 한 번 더 쏘고 싶어졌어요. 한 달에 밥값으로만 30만 원 가까이 쓴 달도 있었습니다. 나라 돈이랑 자식 돈을 합쳐서요. 그런데 제가 밥알질 산다고 해서 모든 분한테 다 사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사람을 골랐습니다. 외모가 단정하거나 말이 잘 통하는 할머니들만 챙겼고 낡은 옷에 말수가 적은 분들한테는 슬쩍 관심을 덜 줬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이나 이어졌는데 한 가지 불편점이 있긴 했습니다.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 중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셨거든요. 자식이 없어서 아니면 자식이 있어도 왕래가 끊겨서 정말 쪼들리게 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수급비 타러 주민센터에 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귀에 걸렸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관에서도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도 아껴가며 드시고 바둑방에서도 돈을 거는 판에는 끼지 않았어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뭔가 꺼림칙한 게 스쳤는데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습니다. 김노인을 처음 만난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복지관 바둑방에 처음 나타난 날 김창식 씨는 구석에 앉아서 바둑판을 구경만 하셨습니다. 누군가 한 판 끼라고 했더니 저는 그냥 구경만 할게요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말없는 영감이었어요. 옷차림도 수수했고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이웃 노인이려니 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분이에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제가 항상 분위기를 주도했으니까요.